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물 강의를 하는 강치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 강의는 이론 강의보다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먼저 시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차 시간이 된다라면 나중에 이론 강의에 대한 것은 다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공무원 시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론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론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첫 강의를 제가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각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조금씩 설명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공무원 문제에서 생물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정 내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들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 참고서들을 많이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생명과학 1 내에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수능 강의라든지 혹은 고등학교 교과정에 대한 강의들 중에 생명과학 1 정도는 많이 여러 번 들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경향들을 보니까 이전 문제들에서 오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들을 묻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0년, 2001년, 2002년 문제들을 보게 되면 2002년이 아니라 2000년, 2001년 그리고 2019년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전 문제들과는 달리 조금 긴 서술들이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고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깊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참고할 때 이전 기출 문제들은 참고는 해야 되지만 너무 오래된 문제들은 오류들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너무 이 문제에 깊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문제로서 그림가와 나는 서로 다른 과학의 탐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과정 자체에 대한 것들은 고등학교 때에서부터 많이 배웠던 것들이니까 이 내용 그대로를 외워두시면 되고, 가의 형태를 연역적 방법이라 합니다. 반면 나와 같은 방법을 귀납적 방법이라 합니다. 이론에 대한 것은 한 번씩 공부를 해봤을 것이니까 다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연역적 추론은 먼저 관찰 및 문제인식을 통해서 일반화되어 있는 전제를 설정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설 설정이라 합니다. 즉, 임시적인 사실에 대한 것을 설정하는 것이 가설 설정 단계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와 같은 가설 설정에 대해서 맞게끔 탐구 설계 및 수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연역적 추론에 대한 특징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들에 대한 것이 잘 와닿지 않게 되면 실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귀납적 방법이 아니라 연역적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험을 수행을 해서 결과가 도출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들을 분석을 하는 것을 자료 해석이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결과가 제시가 되게 되고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가설이 만약에 설정된 것이 잘못 설정되어서 옳지 않다라면 다시 동일한 과정을 재수행을 해서 정확한 결론에 대한 것을 도출하는 방법, 이것이 연역적 추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역적 추론은 일반화되어 있는 전제로부터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추론하는 것이 연역적 추론이 되겠지. 반면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하고, 이와 같은 관찰에 대한 것을 주제를 설정을 하고 관찰 방법과 절차에 대한 것이 고안이 되게 되고, 실제 관찰을 수행을 하고 수행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관찰된 특수한 사실들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귀납적 추론이 되게 됩니다. 즉 이것을 관찰 결과의 해석 및 결론 도출이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옳은 것을 선택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1번에서 가는 귀납적 추리 방법이 아니라 연역적 추리 방법이라 해야 되겠지. 2번에 가는 대조군을 설정을 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험 수행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되고 뒤에 문제들에서 대조군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대조군을 설정을 해서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이 연역적 방법에서는 필요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나는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먼저 찾는 탐구 방법이다.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전제 설정이 되는 것이지 가설 설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얘는 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 4번의 결론은 관찰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임시적인 제안이다. 이 임시적이다는 말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대한 것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니까 잘못된 얘기인 것이지. 이것은 가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무조건 참이다가 아니라 참일 것이다 인 것이지. 따라서 4번의 경우는 문장에서 결론은 대신에 가설은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관찰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임시적인 제안이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연역적 추론 방법에서 가설은 임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인데 이 임시적으로 제한되는 것들 중에 결론을 도출할 것을 미리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에 대한 것을 정가설이라 하고 이 정가설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을 귀무가설이라 합니다. 혹은 영가설이라 합니다. 연역적 방법에서는 실험들을 통해서 관찰되는 결과가 정가설과 일치한다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가설이 아니다를 기각시킬 수 있어야지만 정가설이 참이다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정가설이 아니다인 것이지 이 정가설이 아니다에 대한 것을 이것이 잘못되었다를 우리가 흔히 기각이라는 것이지 이것을 기각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정가설에 대한 것이 참이다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가설이 아니다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대조군에 대한 것입니다. 정가설에 대한 것이 실험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험군에 대한 결과는 정가설에 대한 기대치와 일치해야 되고 대조군에 대한 결과는 정가설이 아니다를 기각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정가설이 아니다가 영가설이니까 영가설에 대한 기대치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대조군이 되게 됩니다. 실제 사례에 대한 것들이 2번부터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더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면 이번에
새로 개발된 두 종류의 비료 A와 B가 사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니까 여기에서는 비료 A, 비료 B가 사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사과의 생육. 이 단어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단어는 다시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하면 얘가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가 되게 됩니다. 흔히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독립변인이라 합니다. 얘는 말 그대로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독립변인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종속변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얘는 종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독립적이라는 얘기고 이 독립적인 것에 의해서 얘는 종속되는 것이니까 종속변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알아본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비료 A와 비료 B가 사과의 생육에 대한, 즉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독립 변인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변화를 줄 때 이 변화를 주는 변인을 조작 변인이라 합니다. 항상 실험을 할 때는 하나의 변인에 대해서만 조작을 하고 다른 변인들에 대한 것은 변인을 통제를 해야지만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작 변인 이외에 일정하게 조건을 유지하는 것,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통제 변인이라 합니다. 혹은 이것을 변인 통제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조작 변인이 종속 변인과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논하려면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종속 변인에 대한 변화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것이 실험군에 대한 것이면 이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조군이 필요한 것이지, 대조군은 비료가 없다가 필요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예를 들어서 비료 A가 사과의 생육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거죠. 비료 A가 사과의 생육을 촉진시킬 것이다, 전제를 설정한 것입니다. 가설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 가설에 따라서 실험을 설계한 것이지,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주장하고 싶은 정가설에 대한 것이 비료 A는 사과의 생육을 촉진시킨다. 이것이 정가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가설에 대한 반대되는 연가설은 비료 A가 사과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다가 되겠지. 조금 전에 실험군에서의 결과가 정가설을 지지해야 되고
여기 이것이 정가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조군인 것이지. 그러면 대조군에 대한 결과는 연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조군으로서 비료가 처리되지 않은 것을 설정을 했고, 실험군으로서 비료 A가 처리가 된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대조군은 이 변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것을 음성 대조군이라 합니다. 반대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조군이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실험군은 이 무엇인가가 이 변인이 없을 때, 이럴 때 이와 같은 대조군은 양성 대조군이라 합니다. 결과에 대한 것이 비료 A가 사과의 생육을 촉진시킨다라면 실험에 대한 결과가 이때는 결과니까 촉진되었다가 되겠지. 얘는 촉진되지 않았다가 되겠지. 그렇다면 비료 A가 사과의 생육을 촉진시킨다에 대한 것을 얘가 지지할 수 있는 것이지. 두 번째는 여기는 이 내용이 생육이 촉진되지 않았으니까 비료 A가 없으니까 촉진되지 않았다는 말은 비료 A가 사과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다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기각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정가설이 참이고 연가설은 잘못된 것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여기에서도 생육이 촉진되게 되고 여기에서도 생육이 촉진되었다가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럴 경우에는 비료 A가 생육을 촉진시킨다에 대한 것을 지지할 수는 있으나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연가설을 기각시키지를 못하게 됩니다. 즉 비료 A가 없더라도 생육이 촉진되니까 비료 A에 의해서 생육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다를 기각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 따라서 연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니까 정가설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여기에는 이 정가설이 참이다를 지지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등장하게 되면 가설이 옳지 않다가 되는 거지. 가설이 옳지 않다가 되니까 다시 가설을 새롭게 정립을 해서 설정을 해서 새로운 실험을 설계를 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또 하나의 결과는 결과 1에 대한 사례고 얘는 결과 2에 대한 사례고 얘는 결과 3에 대한 사례가 여기도 생육이 촉진되지 않고 여기도 생육이 촉진되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이 결과를 통해서는 정가설 자체를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정가설 자체를 지지하지 못하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 정가설이 참이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가설이 옳은 경로가 아니라 가설이 옳지 않은 경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것은 이해가 되겠지.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럼 여기에서는 실험군을 두 개를 둔 것입니다. 실험군 1에서는 조작 변인이 비료 A 처리가 되는 것이고, 실험군 2에서는 비료 B 처리가 되는 거지. 대조군에 대한 것은 각각에 대해서 비료를 처리하지 않은 것을 비처리라 하자. 비료 비처리가 대조군이 되겠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이들이 이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싶은 것이지. 이때 종속 변인은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결과는 사과의 생육이 되겠지. 10그루의 사과나무는 A 비료가 첨가된 토양에서 다른 10그루는 B 비료가 첨가된 토양에 심었다. 실험군 1과 실험군 2를 설정을 했다. 또한 다른 10그루를 비료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 토양에 심었다가 대조군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실험군 1에 대한 얘기고, 얘는 실험군 2에 대한 얘기고, 얘는 실험군, 대조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과학적 실험 설계에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들 중 비료가 첨가되지 않은 토양에 심어진 사과나무들은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라고 했으니까 얘는 대조군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크게 문제는 어렵지는 않죠. 다음. 삼 번 문제에서 다음은 어느 과학자의 각기병 연구에 관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여기는 1번에 나와 있는 이 과정을 그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실험과 관련되는 것들은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전부 연역적 추론에 대한 방법이다. 연역적 추론에 대한 방법은 먼저 관찰 및 문제 인식,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가설을 설정을 하고, 세 번째는 설정된 가설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절한 연가설과 그리고 정가설에 대한 증명을 위한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자료 해석, 즉 실험을 했으면 수행된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해석을 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론 도출이다. 도출된 결론을 통해서 일반화하는 작업을 한다. 각각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가는 닭의 먹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것을 관찰하였다니까 얘는 관찰에 대한 것이지. 실험 결과를 토대로 현미에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니까 결론 도출에 대한 얘기죠. 다의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백미를 먹이고 다른 집단에는 현미를 먹였다니까 변인이 하나는 백미를 먹이고 하나는
현미를 먹였네. 그러면 변인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변인 조작인 것이지. 변인 조작은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실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는 실험에 대한 내용인 거지. 라에 인간의 각기병 증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닭이 낳은 것을 보고 각기병이 낫게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니까 의문 제기가 되겠죠. 궁금증을 가졌다. 문제 제기, 문제 인식, 의문점을 가졌다. 현미에는 닭의 각기병을 치료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얘는 가설을 세웠다니까 가설 설정이 되겠죠. 바에서 백미를 먹인 집단에서만 병이 발생했다. 병이 발생했다니까 관찰 결과가 되겠지. 관찰 결과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을 자료 해석이라 한다 했죠. 또 병든 닭에 현미를 먹이고 건강한 닭에 백미를 먹인 결과 병든 닭은 호전되었지만 건강했던 닭은 병이 발생했다. 얘는 각각에 대한 변이에 대해서 백미를 먹인 집단에서만 병이 발생했는데 병든 닭에 현미를 먹었을 때도 이것에 대한 것을 결과를 관찰을 해봐야지만 현미에 대한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또한 건강한 닭을 대조군으로 두어가지고 백미를 먹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실험을 해봐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대조군 실험에 대한 것입니다. 전부 실험 수행을 통해서 관찰된 결과들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에 조작 변이는 쌀의 종류이다. 그치? 여기에서 실험을 할 때 한 집단은 백미를 먹이고 다른 한 집단은 현미를 먹였다. 쌀의 종류가 조작 변이이다. 두 번째, 현미를 먹인 집단은 대조군이다. 여기에서는 결론을 보게 되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현미에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니까 이 결론 도출에 대한 대상이 정가설이 되어야 되겠지. 정가설은 현미가 각기병 예방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가 정가설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연가설은 현미가 각기병 예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연가설이 되는 것이지. 이때 현미가 각기병 예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이니까 현미와 백미에 대한 것은 벼가 있으면 벼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을 과피라 합니다. 과는 열매 과자입니다. 껍질 피자이고, 이 안쪽에 종자에 대한 껍질이라 해서 얘를 종피라 합니다. 종자의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쪽에 배에게 젖을 준다 해서 배유 혹은 배젖이라 합니다. 여기는 실제 식물체가 되는 부분이라 해서 얘를 배라 합니다. 어린 배. 과피만 벗겨내게 되면 종피가 존재하는 상태, 과피를 벗겨내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형태가 되겠지. 이 형태를 현미라 하는 것입니다. 미자는 쌀미자인 것이지.
이제 종피를 벗겨내게 되면 배젖과 배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중에 쌀을 한번 관찰을 해보게 되면 쌀은 여기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 패여 있는 자리가 원래 배가 존재하는 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흔히 쌀눈이라 합니다. 얘가 떨어져 나오게 돼. 이것을 쌀눈이라 하는 것이고 얘가 백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쌀 그 자체가 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조군으로서 백미를 처리한 거지. 또 하나는 현미든 백미든 쌀에 대한 것이 처리가 되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미든 백미든 쌀을 처리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한 것도 대조군으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따라서 정가설에 대해서 설정된 것이 얘는 실험군이어야 되는 것이지 대조군이 아니라, 대조군은 백미를 먹인 집단이거나 혹은 아예 쌀 자체를 먹이지 않은 것이 대조군이 되겠지. 그래서 현미를 먹인 집단은 대조군이 아니라 실험군이라 해야 됩니다. 나 단계에서 현미에 티아민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티아민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B1을 다른 말로 티아민이라 하고, 비타민 B1이 결핍이 되게 되면 이 질병이 각기병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 자체는 사실이지만 얘는 나 단계에서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 실험을 통해서는 현미가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것은 알 수 있지만 현미에 대한 주된 성분이 비타민 B1인지 아닌지는 이 실험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 실험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게 됩니다. 4번의 경우에 올바른 탐구 순서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이 과정대로 쭉 나열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먼저 의문이 들었으니까 이와 같은 것이 눈에 보였겠죠. 인간의 각기병 증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닭이 낳은 것을 보고 각기병이 낫게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던 차에 먹이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것을 관찰을 했다가 되겠지. 따라서 먹이가 바뀐 것을 먼저 관찰한 것이 아니라 각기병에 대한 것이 여기에서는 주제가 되는 것이니까 각기병이 나왔는데 보니까 먹이가 바뀌었더라. 이와 같은 관찰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가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설을 설정을 할 때 여기에 가설이 글자가 나와 있지. 현미에는 닭의 각기병을 치료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다니까 그 다음 과정에서는 마가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 실험에서는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것이니까 얘가 실험군이고 얘가 대조군이 되면 되겠지. 이것에 따라서 실험을 설계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러면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에는 대조군으로 백미를 먹이고 다른 집단에는 실험군으로서 현미를 먹여서 길렀다. 다가 되겠지.
또 다른 대조군에 대한 것들도 실험을 해야 되니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쌀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병든 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건강한 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봐야만 되겠지. 그래서 추가적인 실험들을 더 수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가 되게 되겠지. 백미를 먹인 집단에서만 병이 발생했다. 이 말은 실험에 대한 결과가 이랬다 이겠지. 병든 닭에 현미를 먹이고 건강한 닭에 백미를 먹인 결과 병든 닭은 호전되었다. 건강했던 닭은 오히려 병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실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이지. 이 결과를 통해서 해석을 했으니까 이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다. 결론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현미에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나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라, 가, 마, 다, 바, 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옳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에서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설 설정 단계에서 파인애플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이것이 정가설인 것이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다. 그러면 정가설에 대한 반대가설은, 영가설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이니까 파인애플즙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다가 되겠지. 이것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 과정을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 한 것입니다. 표와 같이 실험을 구성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아미노산 검출 반응을 실시를 했다. 시험관 1에는 파인애플 즙을 집어넣고 시험관 2에는 정류수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것이 조작 변인이겠죠. 여기에 각각 소고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아미노산 검출 반응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미노산 검출이 종속 변인이 되겠지. 변인 간의 관계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존재했다라면 그러면 단백질은 분해된다가 되겠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다라면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는다가 되겠지. 이때 단백질이 분해된다에 대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 아미노산 검출인 것이죠. 단백질이 분해가 되게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 것이니까 아미노산이 검출이 되었다는 말은 단백질이 분해되었다를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미노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소고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말을 친구들끼리 하잖아, 그죠? 그래서 소고기는
단백질을 의미하는 것이지, 온도에 대한 것은 단백질이 분해가 될 때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독립 변인들은 전부 변인이 통제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온도에 대한 것은 같은 온도에서 시행을 해야만 되겠지. 얘는 변인 통제가 되게 됩니다. 즉 온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이 조작 변인 이외에, 즉 단백질 분해 효소의 유무 이외에 다른 변인들에 대한 것은 통제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관 1S도 25도씨로 처리를 해야 되고 시험관 2S도 25도씨를 처리해야 되겠지. 1번에 조작 변이는 파인애플 즙의 첨가 여부이다. 그지? 조작 변이는 파인애플 즙이 있다, 파인애플 즙이 없다가 조작 변이이겠죠. 두 번째, 시험관 1은 대조군이다. 시험관 1이 대조군이 아니라 파인애플 즙이 없는 것이 대조군이 되어야 되겠지. 얘가 음성 대조군이고 시험관 1은 실험군이라 해야 되겠죠. 시험관 1은 대조군이 아니라 실험군이다. 3번에 변인 통제를 위해 기억은 25도씨보다 낮은 온도로 설정한다. 이 문장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변인이 통제되어야 된다. 통제란 말은 같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낮다는 말은 같지 않다가 되는 것이니까 옳지 않다가 되겠죠. 4번에 시험관 1에서 더 많은 아미노산이 검출이 된다라면, 즉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면, 그러면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설이 참이다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기는 어떤 식물에서 세균 X와 Y가 냉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마이너스 4도씨인 환경에서 식물의 잎에 세균 X와 Y의 처리 조건을 다르게 하여 냉해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다. 먼저 실험 1을 보게 되면 세균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즉 감염이 없었을 때 냉해 발생 여부는 발생이 되지 않더라. 마이너스 4도씨에서 단순하게 식물을 키우게 되면 냉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마이너스 4도씨에서 식물을 키웠을 때 냉해가 발생되는 것이 관찰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를, 아마도 여기에 세균이 감염이 되게 되면 냉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 서리 피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의심되는 세균들에 대해서, 혹은 이들 세균들이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가설을 설정한 것입니다. 얘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냉해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얘가 원인이고 냉해가 결과가 되겠지. 이 원인에 대한 것이 조작 변인이 되면 되고, 결과에 대한 것이 종속 변인이 되면 되겠죠. 마찬가지 그러면 정가설에 대한 것은 세균 X가 냉해를 유발한다가 정가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려니까 대조군으로서 세균 X가 없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1번에 대조군으로서 세균 X가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얘는 냉해 발생 여부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실험군이 되게 되면 주실험군은 2번이 주실험군이 되겠지. 여기에 세균 X를 감염을 시켜보니까 냉해가 발생이 되더라. 그 말은 이것에 대한 결론 도출은 세균 X가
없을 때는 냉해가 발생되지 않는데 있을 때 냉해가 발생되는 것이니까 세균 X가 냉해를 발생시킨다가 결론 도출이 되겠지. 세균 X 대신에 Y를 처리하니까 이 결과와 이 결과에 대한 것이 차이가 없으니까 세균 Y는 냉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를 기각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냉해를 발생시킨다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균 Y는 냉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가 결론 도출이 되게 됩니다. (4번의) 경우에는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 실험군과 이 실험군에 대한 것을 대조군 분석을 한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그러면 X에 대한 것을 통제 변이로 둔 거야. 다시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와 여기에서 비교 분석할 때, 대조군 분석할 때는 이때는 X가 조작 변이인 것이지 여기는 X가 없고 여기는 X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는 2번 실험과 4번 실험에 대한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2번 실험과 4번 실험에 대한 것을 비교하게 되면 둘 다가 X가 다 처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실험에서는 X 처리가 통제 변인인 것이지. 얘는 Y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여기는 Y가 없다, 여기는 Y가 있다가 되는 것이겠지. Y가 없을 때는 냉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Y가 있을 때는 냉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결론 도출은 세균 Y는 냉해 발생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 X에 의한 냉해 발생을 억제한다가 결론이 되겠지. 저기와 같이 실제 실험에 대한 것이 하나의 실험군만을 두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실험군들을 두고 실험을 하는 것들이 이와 같이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는 항상 하나씩 보면 됩니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에서는 어느 것이 대조군이고 어느 것이 실험군일까? 이것과 이것에서는 어느 것이 대조군이고 어느 것이 실험군일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에서 세균 X에 의한 냉해 발생이 세균 Y에 의해 억제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최종 결론이 되겠지. 참이다. 실험에 관련되는 것은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3번의 온도는 종속 변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도에 대한 것은 얘는 온도에 대한 것은 전부 마이너스 4도신 환경에서 다 키웠는 것이니까 얘는 변인이 통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종속 변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4번에 실험 1은 생략해도 된다. 실험 1을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세균 X가 냉해를 발생시킨다에 대한 증가설을 아니다를 기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얘가 대조군으로서 설정이 되고 대조군은 필히 존재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생략해도 된다는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X가 감염이 되었을 때 냉해가 발생이 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X가 냉해를 일으킨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X가 냉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세균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냉해가 발생이 되었다라면 그러면 X가 없을 때도 냉해가 발생이 되고 X가 있을 때도 냉해가 발생이 되니까 X가 냉해를 발생시킨다를 주장할 수 없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번 실험에 대한 것은 필히
시행이 되어야만 되고 1번 실험에서 냉해에 대한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결과에서 나와줘야지만 이 두 실험을 통해서 X가 냉해 발생을 일으킨다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6번 문제에서 다음의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예로서 옳은 것은 1번에 효모가 출합부부로 번식하는 것은 생식에 대한 특성이다. 그지? 얘는 출합부부로 번식한다니까 번식은 생식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참이다. 2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물질 대사에 대한 특성이다. 물을 많이 마셨다. 원인인 것이지. 이 원인에 대해서 내 몸의 반응을 통해서 오줌의 양이 증가가 되었다. 이때 이와 같은 결과는 왜 야기가 되었냐면 물을 많이 마셨으니까 내 몸의 물의 양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줌의 양이 증가가 되어서 빨리 물을 내보내야 된다가 되겠지. 즉 이와 같은 것을 항상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 대한 특성이 아니라 항상성 조절에 대한 특성이 되겠지. 3번에 나비가 애벌레 시기와 번데기를 거쳐 형성되는 것은 유전에 대한 특성이 아니라 얘는 발생에 대한 특성이지. 4번에 식중식물인 파리지옥의 잎에 파리가 앉으면 파리지옥의 잎에 파리가 앉았다. 원인이지. 잎이 접힌다.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일 때 이때 이 원인에 대한 것을 식물이 감지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뭔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때는 파리지옥이 잎에 파리가 앉았다. 파리가 앉은 사실은 식물에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것이고, 식물은, 즉 파리지옥은 파리를 분해해서 자신이 필요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잎을 접어가지고 파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반응에 대한 것이지. 그래서 4번은 자극과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